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컨저링 3편 악마가 시켰다를 보기 전 컨저링 유니버스의 타임라인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컨저링 유니버스의 총정리를 위해 각 영화들의 스포일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저링 3편 악마가 시켰다, 지금 시작합니다. 컨저링 유니버스는 총 8편의 방대한 스토리라인을 가진 공포 프랜차이즈입니다. 그 세계관에 걸맞는 악령들을 메인에 내세우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컨저링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흥미로운 픽션을 가미하게 되면서 수많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컨저링 유니버스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있다면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제시된 복잡한 시간대를 순서대로 재조합시켜보는 것이죠. 컨저링 유니버스의 첫 타임라인은 악의 기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Can you tell me about the history of this abbey? 루마니아에 위치한 성카르타 수녀원은 컨저링 유니버스 역사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되죠. Like many places in this world, the abbey has a long history. 때는 암흑시대. 흙으로 들짐승과 날짐승을 빚어낸 성카르타 공작은 악마를 불러내는 의식을 통해 지옥문을 열게 됩니다. 바로 그 지옥문에서 소환된 첫 번째 악마는 The profane. Valak. 하지만 성카르타 공작의 악마 숭배 의식은 십자군에 의해 저지가 되게 되죠. But we repent.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락을 봉인한 교회는 영혼의 기도를 통해 수백 년간 성카르타 수도원을 지키게 됩니다. 영화에서 표현된 성카르타 수도원은 외형은 다르지만 트란실바니아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도원이기도 하죠. 성카르타 수도원이 생기고 오는 날까지 수많은 수도사들과 군인들이 묻힌 곳이기도 하며 루마니아에서 초자연적 현상과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대는 1673년 멕시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멕시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마리아는 부유한 목장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마리아를 두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게 되죠. 실성한 마리아는 남편이 가장 아끼는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아들을 죽인 죄책감에 마리아는 강물에서 자살을 하게 되죠. 멕시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슬픈 전설이자 괴담 라 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애니메이션 코코에서도 멕시코 전통 민요를 편곡한 사운드 트랙으로도 등장했었습니다. 밤마다 우는 여인이 자신의 진정한 자식이 될 아이들을 찾기 위해 호숫가 근처를 배회한다는 설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다음 시간대는 악마를 숭배했던 마녀 베스시바 시어먼의 이야기입니다. 베스시바의 남편 제이든 시어먼은 1863년 자신의 농가 앞에 저택을 짓고 살아가게 되죠. 베스시바의 조상은 세일럼에서 악마를 숭배한 죄로 교수형을 당했던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제드슨 시어먼의 자식을 낳은 베스시바는 일주일 된 아기를 악마를 위한 제물로 바치려다 남편에게 들키게 되고 새벽 3시 7분 집 앞에 있던 나무에 목을 매기 전 시어먼 저택에 저주를 내리게 되죠. Well, this is where the witch committed suicide. She hung herself from that branch right above where you're standing. 시간이 흘러 1930년대에 워커 가문이 셔먼 저택에 이사를 오게 되지만 아들 로리가 실종된 후 워커 부인은 지하실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후 셔먼 저택 주변에 살던 남자아이가 연못에 빠져 익사하게 되며 집에서 일하던 하녀 또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1940년 초반까지 성카르타 수도원 지하에 잠들어 있던 발락은 2차 세계대전의 전쟁 폭격으로 지옥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성카르타 수도원에 살고 있던 수많은 수녀들은 영혼의 기도를 통해 발락을 다시 잠재우려고 하죠. 다음 시간대는 컨저링 유니버스의 가장 인기 있는 악령 에나벨의 탄생 과정입니다.
수제 인형 장인 사뮤엘 멀리는 1943년 100개 한정판 인형을 만들어내게 되죠. 꿀벌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나벨이란 딸이 있었던 멀린 부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녀를 잃게 됩니다. 사실 100개 한정판 인형 중 첫 번째 작품은 에나벨의 것이었고, 그녀를 잊을 수 없었던 멀린 부부는 그 인형을 통해 에나벨의 영혼을 드리게 되죠. Annabelle? 처음은 사소한 접촉 정도였지만 이내 그 존재가 에나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사뮤엘 멀리는 악마가 깃든 에나벨 인형을 성경 구절이 가득한 방 안에 봉인하게 되죠. 10년이 흘러 1952년, 영혼의 기도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 수녀 원장과 빅토리아는 지하 묘지에 잠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얻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빅토리아 수녀는 발락이 인간의 영혼을 탐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결국 희생을 선택하게 되죠. 성카르타 수도원에 식료품을 전달하던 프렌치는 자살한 빅토리아 수녀의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고, 종신서원을 하지 않은 아이린 수녀와 천주교 초자연 현상 전문가 버크 신부는 수도원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성카르타 수도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봉인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 발락을 지옥으로 돌려보내게 되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던 미신을 통해 발락을 봉인시켰다는 것입니다. Spit? Yeah, water fever. 수도원 외곽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침을 뱉으면 악마를 쫓는다는 오래된 미신을 믿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에 머금고 있었던 아이린 수녀의 행동은 일종의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What's your real name? Maurice.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Maurice. 하지만 아이린 수녀를 도왔던 모리스는 발락에게 이미 빙의가 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죠. 자, 이제 시간은 1955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멀린스 부부는 에나벨의 인형에 깃든 악마가 사라졌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집에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게 되죠. 그 중에는 소아마비에 걸려 자신감이 위축되어 있던 제니스란 소녀가 있었는데, 에나벨 인형 속에 있는 악마에게 영혼을 뺏기기 아주 쉬운 타겟이었습니다. 결국 제니스는 에나벨 인형 속에 있던 악마를 받아들이게 되고 멀린스 저택을 떠나게 되죠.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제니스는 히긴스 부부에게 입양이 되죠. 워렌 부부는 에나벨 케이스를 조사하면서 인형 속에 에나벨 히긴스라는 7살 아이의 영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1967년 에나벨 히긴스는 7살이 되던 해 강도에게 총을 맞은 채 살해되어 발견이 되죠. And you must be Annabelle. 영화에서 자신을 에나벨이라 일컫는 제니스는 에나벨 히긴스가 되어 악마 숭배단이자 사이비 종교인 패밀리의 단원이 되고 맙니다. 신혼부부 존과 미아는 히긴스 부부의 옆집에 살고 있었죠. 존의 아이를 임신한 미아는 멀린 수제 인형 수집가였고, 존은 100개 한정판 인형을 선물하게 됩니다. 인형이 신혼부부 집에 오게 된 그날 밤, yeah. 그날 밤 히긴스 부부는 입양한 딸 제니스에게 살해당하고 말죠. 그리고 에나벨 히긴스가 되어버린 제니스는 인형 앞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바로 인형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는 순간인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실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호사 도나의 어머니는 그녀의 생일을 맞아 에나벨 인형을 선물하게 되죠. 인형을 받은 도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7살에 죽은 에나벨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 자신의 인형 속에 들어오기를 허락하게 됩니다. 지속되는 인형의 괴롭힘에 도나는 심령 연구가 워렌 부부의 도움을 얻게 되죠. 그렇게 에나벨의 인형은 워렌 부부가 수집하고 있는 오컬트 뮤지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워렌 부부는 고든 신부의 성경 잠언과 함께 트리니티 교회의 예배 유리 속에 애나벨을 봉인하게 되죠. 그 이후 워렌 부부는 발락의 표식을 얻은 모리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엑소시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발락의 타겟이 강한 영매였던 로레인 워렌의 남편인 에드워드 워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에드워드는 꿈속에서 보았던 존재를 그림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에드워드 워렌은 실력 있는 화가이기도 하죠. 시간이 흘러 1971년 로드 아일랜드 해리스빌에 페론 가족이 베스시바의 저주가 깃든 셔먼 저택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페론 부인은 워렌 부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 때문에 워렌 부부의 딸 주디스는 부모님의 얼굴을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디스는 자신의 사진이 담겨있는 목걸이를 워렌 부인에게 선물하게 되죠. Hannah said this way we'll always be together.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페론 가족을 베스시바의 저주로부터 워렌 부부가 구해낸 것은 컨저링 3편의 아주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Look what the Perrin family said. 다음 시간대는 페론 가족 사건의 1년 후 애나벨의 힘을 무시한 결과로 주디스가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 영화에서 등장한 칼을 든 신부의 의상은 실제로도 워렌 부부의 오컬트 뮤지엄에 전시되어 있는 드레스이기도 합니다. 애나벨을 절대 건드려서도 모욕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 종료된 지 1년 후 자신의 진정한 자식을 찾기 위해 물귀신 요로나가 LA에 나타나게 되죠. (3년) 후인 1976년 로레인은 아미티빌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발락이 에드워드를 노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나를 불안함으로 지냈던 로레인은 1977년 런던 엠필드 호지슨 사건이 발락과 연관이 있음을 느끼고 그를 봉인하게 되죠. 그렇게 4년 후인 1981년 데비 길레첼이란 여성이 11살 남동생 데이빗과 약혼자 어니와 브룩필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저링 유니버스의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이번 컨저링 3편을 너무나도 재밌게 본 만큼 제가 느끼고 이해한 부분이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되었으면 하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화 컨저링 악마가 시켰다. 이상 햄릿이었습니다.